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서 일본과 북한보다 어쩌면 더 위협적일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휴먼 파워와 광대한 국토와 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육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국뽕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국뽕을 빼고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해서 들으시는 동안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작하죠. 북한은 언제나 위협적이고 일본은 우방이면서도 껄끄럽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깝게 맞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경제적인 교역력 역시 중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역시 편안하지만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당장 3년 안에 중국 해군 육전대가 대만 본토에 상륙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군사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군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군사력에 대해서 눌러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한국과 군사적인 충돌 시나리오는 그렇게 쉽게 수립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역량을 투자해서 한반도를 침공하게 되면 많은 희생이 강요되지만 한국군이 중국군을 대상으로 승리하기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중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한국을 침공한다는 것은 군사 강국인 러시아, 인도와 접경을 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더욱 어렵죠. 실제로 실익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현재 중국은 대만이 좀 더 현실적인 무력 사용의 대상일 듯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는 것은 웬만한 시나리오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진입 등 긴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대중국 전세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두고라도 숫자에 기반해서 중국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가 전력을 다해 부딪힌다면 한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침략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한국은 방어전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의 제한적인 침공에 대해서 그 전력의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을 전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전제, 한국군이 중국을 침공하지 않는다 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산업시설이 밀집한 대한민국은 함부로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사적 행동으로 얻는 이득보다 전면전으로 비화하게 되면 국내 산업시설의 타격과 손해가 더 큰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무력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덴만 구출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 협력인원 철수, 청해부대를 통한 상선 호위 같은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제는 한국군은 침략전에 대해 방어전을 치른다는 전제로 시나리오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군과 방어전을 벌일 한국군의 전력 차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대부분의 중국, 한국의 전력에서 전체적인 전력은 한국이 밀리지만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가 발전한 수준이나 기본 생활 수준이 높으면 인력의 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적 장비는 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병력의 질은 우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짧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전투력을 구성하는 병사의 질은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질의 비교 전에 먼저 병력의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군의 현역병은 무장 경찰을 제외하고 260만 명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군은 48만 명이죠. 5분의 1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머릿수로만 보면 턱도 없는 전력 차이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대한민국 영토만 방어하면 되지만
중국군은 한국군을 격파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끌어모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중국의 북쪽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러시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인도,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이런 나라들과 긴장관계 속에서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빼돌려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숫자 우세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건 수는 중국군이 우세, 그리고 우리는 인해 전술이라는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으니 이 역시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각 개인의 병사들의 질적 우세는 어떨까요? 한국 인구 5천만 중에서 징집된 48만 명, 즉 한국 인구 100명 중 1명은 군인입니다. 그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중국 인구 16억 명 중에서 260만의 군인, 비율은 1000명 중에 1.6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토와 방어선 대비 군인의 밀도는 한국이 훨씬 높으니 방어면에서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전투를 구성하는 사병의 질에 대해서 보면 다릅니다. 먼저 중국군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중국군의 사병은 지원병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렇다고 지원하면 모두 다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인원들이 선발 절차 중에서 탈락합니다. 한국군 군대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1등급이라고 하면 1등 신랑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등 신랑감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1등 신랑감과 동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신체는 건강하지만 군 면제가 1등 신랑감인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 웬만한 경우는 군대 선발을 통과한 청년은 정말 1등 신랑감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빈부의 차이가 크고 여전히 사회 내에서 불평등과 불합리가 존재하는 권위주의적 사회체계에서 흑수저가 신문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병 입대입니다. 지원병으로 사고 없이 전역하게 되면 공산당 입당, 공기업 취업에 유리해지고 공무원 채용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 가산점은 한국의 군 가산점과 다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공무원 군 가산점은 한국 남자, 이꼬르 군필 남자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페미니즘 토론 채널이 아니니까 그 논의는 일단 접어둡시다. 공무원 선발 시 군 가산점은 한국의 경우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다 가다시피 하기에 거의 의미가 없고 군필자에 비하면 공무원 지원자가 매우 적기에 실제로도 그 의미가 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인원이 군 가산점을 받아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면 다 받는 것이라 군 경력자가 아닌 남녀 평등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형식적인 군필자 우대가 아니라 가산점이 실질적인 가산점이 되어 주어집니다. 전체 인구 대비 한국의 군 경력자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 가산점을 가지고 있다면 공무원 채용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중국 같은 국가 경제 통제가 높은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가지는 힘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죠.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중국군의 사병들의 신체 능력은 한국군보다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웬만한 서방 측 모병제 국가의 병력들에 비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1명을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하는 한국군과 1000명 중 2명이 안 되는 병력을 지원으로 뽑아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중국군의 신체적 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체적 능력은 생활 수준이 좋은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권투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생활 수준은 지금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신체적 수준은 어느 정도 영양 상태가 해결되고 나면 국가 경제생활보다는 선발되는 인원의 모수 대비 선발 인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개인의 육체적 기량이 뛰어난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용병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구르카 용병 역시 네팔이라는 나라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국가에서 나온 병력들이죠.
하지만 이런 나라일수록 외국 군대에 복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되기에 개중에서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인원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네팔에서는 구르카 용병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도 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환경 내에서 뛰고 달리면서 성장한 인원은 전투력의 근간을 이룬 병사로서의 자질은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 대한 선호도 면을 봐도 군대 복무를 끝내고 받게 되는 혜택을 비교해보면 한국군과 중국군의 선호도의 차이는 객관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군도 군대를 제대하게 되면 출신 지역에 아파트 한 채씩 우선 분양해주게 되면 모병제 적지 않게 몰릴 겁니다. 이렇게 국뽕을 빼고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군의 평균적인 신체 능력은 중국군의 신체 능력에 대해 열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병 개개의 능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투는 병 개개의 역량으로 좌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군과 중국군의 전체적인 역량이 비슷하다고 보거나 솔직히 말해서 비슷하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사병의 개인의 역량도 군 전투력의 중요한 평가 요소일 수밖에 없죠. 다음 영상에서는 육상 전투력의 핵심, 보병 장비와 기갑 부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